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문항수와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그 다음에 여기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 필기시험의 과목과 그 다음에 문항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 공중보거나 35문제. 그러니까 이게 과목수예요. 공중보거나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 위생관계법령이 필기시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과목이냐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보건학은 2017년에 문항수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40문제였다가 지금 문항수가 35문제. 환경위생학은 50문제.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문항수들이 다 바뀌었는데 현재 문항수는 공중보건학 35문제, 환경위생학 50문제,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은 우리가 보게 되면 25문제인데 여기에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법,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래요. 먹는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그리고 나서 그 하위법령 그랬죠. 그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공중위생관리법이라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한 세트가 돼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되는 것이고 식품위생관리법이라는 건 식품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이것이 한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법에 관한 것은 그 과목과 자세할 것이고 그 다음 폐기물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럼 하나, 둘, 3개, 4개, 5, 6개 6개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인터넷에서 법을 찾아보게 되면 아마 이게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별표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사에서는 위생관계법령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25문제가 나요. 그럼 이 문항수가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100점 만점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서 일할 건데 우리가 공중보거나 35문제가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 50문제지만 100점 만점 쭉 해서 위생관계법령도 25문제지만 100점 만점이에요. 객관식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하나 찾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필기시험인데 필기가 합격되게 되면 우리가 실기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필기시험은 오전에 보고 그 다음에 1시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시험이 필기를 다 끝마치고 나서 보는데 그 필기시험이 합격된 사람 안에서 실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실기를 똑같이 보지만 채점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같이 봐요. 다른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 합격자에서 실기 보잖아. 근데 위생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실기에는 객관식 오지로서 그림 위주로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기와 필기가 어떤 차이냐 그러면 우리가 필기 같은 경우에는 말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글로 쓰는 문제인데 우리가 실기는 글의 기준에서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서 BOD는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럴 때 1단계 BOD는 뭐고 2단계 BOD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필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기 가면 그 그림이 나와요. 1단계는 곡선이 탄소물질이 제거되는 것이고 2단계는 질소물질이 제거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일명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합본이기 때문에 위생사 실기 필기를 우리가 같이 합쳐서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짧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실기는 그림 위주로 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환경위생학과 여기 먹는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이 우리가 실기에 들어가는 거가 일명 과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과목들을 다 필기해서 거의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가 위생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합격자 결정을 보게 되면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각각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생곤충학도 있고 쭉 해서 필기시험 과목에서 다 100점 만점을 했을 때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과락이 일명 각 과목에 40점 이상이라는 것은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도 우리가 다 1번부터 위생관계법령까지 다 합쳐서 평균 60점이 되되 거기에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각 과목 40점 이상 맞으라는 거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 맞아도 우리가 평균 60점 되고 합격되려고 그러면 40점 이상이 되는 과목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40점 미만이 되면 안 돼요. 이하와 이상은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지만 미만과 초과는 기준점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균이 80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40점 다 기준했을 때 평균이 80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39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40점 미만짜리가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과목 중에서 과락이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이 법규예요. 문항수가 가장 뭐가 되는 거냐면 작은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한 문제당 따지면 점수가 높죠. 그래서 법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여기 문항수가 많은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 나올 확률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를 쭉 찍어도 우리가 보게 되면 40점 맞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합격자 기준은 필기가 60점이고 그 다음 과락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실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환경위생학, 먹는 물 포함해서 식품과 위생곤충학인데 이것은 과락이 없어요. 몇 문제가 되는 거냐면 40문제인데 문항수는 40문제예요. 아까 여기 있다시피 40문제가 되는데 40문제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다 100점을 나눠가지고 60점 이상 맞으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생사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경위생학이 일명 공학 비슷하거든요. 옛날엔 실기시험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환경위생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폐수 또는 하수 처리가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폭기조, 2차 침전지, 소독, 방류 이런 것들을 맨 초창기엔 잘 냈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공학 같아가지고 어려워하니까 안 내다가 다시 2016년, 17년, 18년부터 또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림 같은 경우에 나는데 필기가 다 기본이 돼가지고 일명 실기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실기는 뭐가 되냐면 얻는데 필기는 쉬웠다. 이런 학생들은 잘못 배운 거예요.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관한 우리가 문항수라든지 과목을 봤고요. 다음은 어떤 걸 보는 거냐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에 교재는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가지고 갈 거예요. 2019년 판. 19년 이 판을 볼 건데 이 교재가 2019년 판이란 말이에요. 법규 같은 것들은 매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실기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길 볼 거예요. 그럼 교재는 이걸 쓸 것이고 수업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 돼요. 25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30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파이널 총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합본 말고 따로따로 찍어놓은 게 100몇 시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듣고 나서 일명 총정리용이라고 들으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3시간 가지고 뭐가 되냐면 쭉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이거를 봐도 되고요. 그럼 이제 3시간으로 진행될 것이고 수업 진행 방법은 이론 수업 있죠. 이것이 이제 합본에 뭐가 돼 있었냐면 앞에는 이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 1회 이해가 된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필기가 그렇게 진행되고요. 실기는 필기 문제가 다 된 다음에 실기도 뒤에 있지요. 뒤에 실기를 하도록 하는 진행 방법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2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공중보건학이 있죠. 2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20페이지가 공중보건학이 있죠. 그러면 20페이지.
책 열어보세요. 20페이지 공중보건학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시험을 접할 때는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같은 것들 국민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따라서 공중보건학은 답을 접근할 때 여러 사람 위주로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 거기 발달 단계를 보기 전에 뭘 할 거냐 얘기하는 것은 줄 치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요거 하나 하고 나서 모른다고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다 판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첫 번부터 끝까지 쭉 듣고 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는 첫 강의 할 때 모른다고 생각하면 질문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해를 내가 답변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어렵던 것이 2학년 가면 쉬워지죠. 또 우리가 한 학년 올라갈수록 뭐가 되냐면 아래 학년 것도 쉽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앞에서 이만큼을 설명하면 뒤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만큼 하고 난 다음에 2강 가선 조금 더 하고 이러니까 1강부터 쭉 뒤에까지 듣고 나서 그래도 모르면 질문하시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워드 쳐가지고 질문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내가 이론 듣고 이론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럴 때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루가 지나면 95%를 까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어떻게 과락을 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중보건 발달 순서 보세요. 첫 번째 순서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그 다음 여명기는 말도 많지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그러게 돼요. 그럼 뭐로 날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명기로 날지 요람기로 날지 똑같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황리기가 있지요. 황리기는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명기는 근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는 현대라 그런다는 거죠. 그럼 순서부터 일단 알아두시고요. 중요 표시했고 고대기 보세요. 고대기는 고대인데 우리가 기원전부터 500년까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이렇게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히포크라테스가 우리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의사예요. 그런데 사액체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혈액 있지요. 혈액 그 사액체설이라는 건 혈액, 그 다음에 혈액이 끈끈하지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일명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디가 되는 고대기가 되는 거죠. 고대기고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건강하다는 정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장기설도 나왔는데 이따가 장기설은 모든 나쁜 우리가 공기가 질병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인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설을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가 갈렌이라는 사람인데 갈렌 그리기도 하고 갈렐러스 그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하이진이란 이꼴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중세대 보세요. 중세기에는 나병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센병이죠. 흑사병 이꼴 패스트죠. 쥐벼룩이 옮겼든 쉽게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이 옮긴다고 해서 쥐벼룩 그리기도 하고 벼룩 그른단 말이에요. 문제 풀다 보기는 실기 가서 열대쥐벼룩 뭐 우리가 질치가 있느냐 없냐 이런 거 나눌 때 열대쥐벼룩 같은 경우는 질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까지 전부 들어야지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흑사병 이꼴 패스트는 유럽에 1347부터 1348년까지 유럽에 징기스칸이 정보를 하면서 그때 패스트를 옮긴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또는 3명 중에 1명은 죽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우리 지구상의 사람이 시작한 일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이 지금까지 보면 패스트예요. 그래서 그거가 계기가 돼서 검역제도라는 게 생겼지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게 되면 검역 질병이 패스트가 당연히 나오겠죠. 콜레라, 그 다음 패스트 있고 흑사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황열이 되는 것이고 사스가 있겠고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검역 대상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있고 그럼 패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천연도 이꼴 두창 있죠. 천연도 이꼴 두창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홍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는 거지요. 그럼 전염병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후진 국가일수록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특히 뭐가 되는 거냐면 흑사병이 그 밑에 있다시피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거죠.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징기스칸이다 지금 얘기했지요. 징기스칸 중요부시켜 드시고 아니 패스트 중요부시켜 드시고 징기스칸이 1347부터 1348년까지니까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또는 자고 일어나면 3명 중에 1명 죽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래서 유럽은 다리 건너서도 하나가 너네 나라 우리나라 하지요. 40일 동안 교통을 차단했던 그 유래가 우리가 지금 현재 검역이라는 거예요. 검역이라는 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아까 조금 전에 읊었던 검역 질병을 보라는 건데 거기에 뭐가 아까 읊었었어요. 내가 패스트이꼴 흑사병을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검역제도 유래가 된 질병 찾아라는 패스트 찾는 것이고 그리고 곤충 가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패스트로 옮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냐 아니면 뭐 바퀴냐 벼룩이냐는 뭘 찾는 거예요. 벼룩 중에서도 열대지배를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명기는 산업혁명 시대예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쉽게 산업혁명이라는 건 굴뚝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굴뚝산업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농업사회에서 우리가 공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뭐를 떼요? 에너지를 떼죠. 석탄이라는 이런 걸 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왔겠어요? 오염도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1차 산업보다는 공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이 한쪽으로 모인 거죠. 지금 서울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시골 같은 데서 온 거지요. 그래서 집단으로 다 모여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인구에 대해서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 빈부차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연상하고 외우면 쉽게 외워진다는 거죠. 그럼 근세 이꼴 요람계는 1번부터 7번째까지 묶어서 줄치는 거 중요시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뭐라 그래요? 여명기 이꼴 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중보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 보건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라마찌니라는 사람이 산업보건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따라서 라마찌니는 산업보건의 시초다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에 운영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스웨덴에서 1749년에 한 국세조사 이꼴 인구조사에는 동태가 있고 정태가 있는데 동태는 출생 사망, 그 다음에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이민 우리가 보게 되면 전입전출 그 다음에 이민 오고 이민 가는 것이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세조사 이꼴 정태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174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했지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줄줄이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너가 종두법, 아까의 종두법이라는 건 천연두 이꼴 두창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박멸시킨 그 예방접종을 이게 제너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두법을 이제 개발해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현재 종두법을 쓴 천연두 이꼴 마마는 박멸됐다. WHO가 박멸표 한 거죠. 이런 게 있고 에드윈 차드위크는 그절 끝에 열병 보고서를 쓴 거예요. 피버 레포트라는 게 열병 보고서인데 우리가 이게 다 영국이지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게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건행정 틀은 왜 잡혔느냐 그러면 1842년대 거기 에드윈 차드윅이 공장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열병으로 죽나 봤더니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죠. 1842년에 우리가 피버 레포트를 쓰고 나서 1848년에 공중보건법을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걸 기준해서 보건행정 틀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다시피 보건부가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영국은 보건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연도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1848년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기틀로 해서 1919년에 우리가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럼 다 중요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황리끼 보세요. 황리끼는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리끼에도 1번부터 4번째까지 묶어서 줄치는 거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여기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페텐코퍼와 패스처가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려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페텐코퍼 패스처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근대의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꼴 뭐가 돼요? 황리끼지요. 페텐코퍼는 뮌헨 대학이라는 것이 독일이죠. 독일에서 최초의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패스처 또는 발음할 때 파스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이 사람은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또는 식품이 썩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면 균이 들어가야 썩는 거지 우리가 나쁜 귀신이 있다고 썩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아까 내가 장기설 얘기한다 그랬지요. 그럼 이것이 문제 풀 때 이런 말 할 거거든요. 질병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벌설, 이꼴 종교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샤머니즘 같은 무당이 어떤 귀신이 돌아서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런 설이 있었고, 질병이 나쁜 귀신이 있으면 우리가 발생하고 좋은 귀신이 있으면 안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신벌설 이꼴 종교설이고, 그 다음에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것이 점성설, 그 다음에 장기설.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들어온다. 따라서 말라리아가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MAL이라는 것이 나쁜 어원이죠. 에리어가 공기죠.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것도 그 당시 나쁜 공기로 인해서 발생한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막 연막을 했어요. 근데 말라리아는 어떤 것이 옮기는 거예요? 곤충 중에서 일명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이꼴 중국 얼룩 날개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가 도는데 막 연기로 소독하면 매 맞아 죽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설이 장기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접촉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병은 접촉해서 발생한다 이런 것이고, 그런 다음에 패스처 또는 파스텔이 얘기했지요. 지금 여기서 모든 질병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균이 있어야지 발생한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 발생설을 부인하고 미생물설을 주장한 것이 패스처 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파스텔, 발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활동했던 것이 언제냐? 황리끼라는 거죠. 그리고 예방의학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존 스노가 역학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사람은 존 스노고,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은 코우예요. 그럼 코우는 언제 균을 발견했고 콜레라 역학조사는 언제 했냐 그러면 1855년경에 콜레라 역학조사를 존 스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1855년에 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균을 언제 발견했냐 그러면 1883년이에요. 그럼 1855년부터 우리가 약 27년, 약 30년 뒤에 코우가 또는 우리가 코치그리기도 하지요. 균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균도 몰랐는데 우리가 존 스노는 콜레라는 우리가 물로 인해서 옮겨지는구나. 그 다음에 위장계를 침범해서 소화기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비위생적으로 다다고 붙어있는 빈민촌에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역학이라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건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 스노를 우리가 역학의 시조, 바이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난 게 13년이고 58년에 죽었지만 55년경에 논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는 펌프물,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수돗물 나오기 전에 두레박을 하다가 펌프, 동력 가지고 했던 이거죠. 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균은 코가 발견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짧으니까 없지만 뒤에 가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하게 표시해놨고요. 발전기 보세요. 발전기는 20세기 1900년부터 우리가 발전기 그래요. 그럼 현대도 우리가 21세기지만 어디에 들어간다? 일명 발전기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국의 보건부가 만들어졌고 1919년에 만들어졌고 또 WHO가 발족됐죠. 1948년 우리가 4월 7일에 WHO가 그러니까 발족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1년 뒤에 1949년도에 65번째로 우리가 가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것이 필리핀, 마닐라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WHO가 발족된 그 연도가 1900 몇 년도다. 48년 4월 7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1978년에 구소련이 망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체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은 소련이라는 말이 없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붕괴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978년에 구소련 알마타에서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1978년이니까 2000년이 안 됐죠. 2000년대까지 1차 보건의료 실현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풍토병 관리, 이꼴 지방병적 그렇게 돼요. 풍토병 관리가 일상적인 간단한 질병 치료와 그 다음에 뭐 1차 예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걸 쭉 합쳐서 우리가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걸 실천하자 이렇게 회의한 것이 1차 보건의료라는 거예요. 따라서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은 언제 나왔느냐? 발전기 때 나왔느냐? 황리끼냐? 그러면 발전기라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 보건사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의 발달서 또는 보건행정의 발달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순서,
여기에는 발전기가 되는 거 아니요. 발전기가 아니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대가 있죠.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뭐가 돼? 여명기, 일명 요람기. 이꼴 뭐라 그래요?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면 황리기가 되는 거죠. 황리기는 근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리기 다음에는 발전기가 되는데 이것은 현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서가 고대, 중세,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 뒤가 근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논의하면서 현대 뒤가 근대, 그런 다음에 근세 이렇게 하는데 연도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것은 1500년부터 1850년까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1900년 이후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순서를 했을 때 아까 고대기에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것이고 사액체설이라는 것이 있고 장기설이 있었다는 것이고 중세 때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페스트라는 그 무서운 질병을 퍼뜨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명기는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났으니까 라마찌니가 우리가 산업보건책을 썼고 프랭크라는 사람이 보건학책을 썼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인구조사, 정태조사 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보고서를 썼는데 이게 기계가 돼가지고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된 거예요? 발전기 19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의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남의 나라 보건부하고 남의 나라 공중보건법이 왜 중요하냐? 세계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난다는 거죠. 그 다음 황리기에는 페텐코퍼 위생학교를 창립한 거죠. 그 다음에 패스처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명 반드시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콜레라 역학조사한 거 있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비스마르크가 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시도가 있는데 문제점만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총정리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진도를 못 낸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건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실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WHO가 발족되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순서 봤고요. 그런 다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역학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다음 중 역학의 종류가 아닌 것 찾아라면 일단 치료다 그럼 얼른 찾는 거예요. 역학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중 역학은 그럼 하나로 말하면 원인을 규명하자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규명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일명 여기서 원인을 밝혀서 이것이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예방하자는 거예요. 치료하자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밝혀서 예방하자는 거지 우리가 역학의 설명 중에 틀린 것 찾아라면 치료가 나오면 얼른 찍는 거죠. 그러면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하자는 것이고 치료가 나오면 얼른 볼 것 없이 찍고 틀리다는 거죠. 그 역학의 종류 또는 역학의 접근 방법인데 이거를 반드시 이름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역학 있죠. 두 번째 뭐가 돼요? 분석역학.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장 넘어가서 뭐가 돼요? 이론역학 있죠. 네 번째는 뭐가 돼요?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 있죠. 다섯 번째는 작전역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술역학, 그 다음에 분석역학, 세 번째 뭐가 된다? 여기서 이론역학,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돼요? 우리가 실험역학 이꼴 뭐가 돼요? 임상역학이 되는 거죠. 작전역학이 있는데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뜻들을 이제 보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을 반드시 오는데 아닌 거, 역학의 종류가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술역학이라는 것은 말이 의미하다시피 기술한 거예요. 첫 번째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거. 목적은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자연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유도하는 거예요. 건강 수준 파악이라는 건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있을 텐데 우리가 보게 되면 3, 4년 주기로 발생하는 순환 변화라는 게 있죠. 홍역이나 아니면 뭐 일본염 이런 것들이 3, 4년 주기로 발생한다. 10년 이상 주기로 발생하는 것이 장기 변화다. 이꼴 추세 변화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역학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사를 파악한다는 것은 자연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질병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막론해 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장티푸스 질병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병원체가 뭐고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고 증상은 어떤 우리가 열이 나는 것이고 왜?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난단 말이에요. 열이 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것이고 두통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잠복기가 한 1주 내지 2주고 그 다음에 균은 언제 발생하나 이런 것들을 쭉 가다 막내해 놓는 것이 자연사라는 거죠. 그럼 자연사를 파악하다 보게 되면 다음번에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아 이것은 무슨 질병이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자연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가설을 유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설을 유도하자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역학의 목적은 가설을 유도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상을 누구 기준하는 것이냐? 내가 의사라고 하게 되면 내 병원에 온 환자를 기준해서 쉽게 말하면 거기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통계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대상은 지역사회나 또는 내원한 내가 환자면 내가 병원의 원장이라면 우리 병원에 온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줄지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역학은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분포, 경향 다 중요 표시하고 인적, 시간적, 지리적 이거를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몇 단계 역학이다? 1단계 역학이에요. 그럼 내가 병원에 있는 원장이에요. 그럼 우리 병원에 온 환자를 기준해서 뭐라 인적, 시간적, 지리적 우리가 보게 되면 문진표를 병원 가면 건강진단 받을 때 하지요. 그럼 건강진단 받을 때처럼 이게 리스트를 그러니까 문진표를 주거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적, 시간적, 지리적 나한테 내가 원장이면 거기다가 여자냐 남자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몇 살이고 이런 게 다 인적사항이죠. 그런 다음에 인적, 시간적 언제 질병을 알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알았느냐 그런 다음에 질이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나서 그 당시 무슨 질병을 알았느냐 그러면 통계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다 보게 되면 어떤 질병의 분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4살 때는 어느 것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노인들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들이 질병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뒤에 24페이지 있지요. 거기 감염병 유행의 4대 현상 이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술역학 밑에다가 이걸 써도 되는데 별도로 시험에 나기 때문에 뒤에다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일명 질병의 분포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을 기술한 뭐가 된다? 1단계 역학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조금 이따 개학하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보고 날 때 뭐라 그래요? 선생이 이제 배운 거를 다음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죠. 그러면 소설을 쓰라는 거에 배운 대로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다 보게 되면 연령에 따라 질병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질병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니까 폐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폐암은 우리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나 했더니 뭐가 되냐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는데 40살이 되다 보니까 폐암이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그럼 이 행태를 가지고 어떤 질병이 궁금증의 의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분석해보자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분석역학이에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석역학은 하나를 찾으려면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그럼 분석역학은 기술역학의 결과를 얻은 가설을 규명하는 거죠. 중요 표시. 그럼 가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기술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의사인데 우리 병원에 내원한 환자 또는 내가 의사인데 어느 지역 가서 여기 집합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인적, 지리적 시간적 사실 그대로 기술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담배를 20년 이상 피운 사람들은 폐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담배와 어떤 폐암은 인과관계가 있나?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담배를 언제부터 피웠냐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더라. 그럼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에서는 폭로 집단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않는 집단 손 들어봐라. 그럼 이 집단이 비폭로예요. 이 두 그룹을 아까 20년 30년 피우니까 뭐가 발생했다? 폐암이 발생한 걸 내가 이거를 쭉 뭐가 되는 거예요. 매 측정하는 거예요. 20년간을. 그럼 이런 것들이 있다가 전향성 조사의 장점 단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설은 어디서 나온 거다? 우리가 기술역학에서 나온 거고 규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분석역학에서 하는 거죠. 그럼 가설을 규명하는 역학으로서 중요 표시 질병 발생과 질병 발생 요인. 질병 발생은 폐암 생각하면 되고 요인은 담배 피우는 거 이거 요인과 또는 속성과 인과관계를 밝혀보자는 우리가 분석해보자는 이러면 몇 단계 역학이다? 2단계 역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술역학에서 나온 그것이 궁금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역학이다? 분석역학이다. 그 다음에 2단계 역학이 되는 거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이론역학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학적 수식화 중요표시해 두시고 수학적 수식화가 나오면 무슨 역학이 된다? 3단계 역학인 이론역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수학적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기술한 1단계 역학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기술역학에서 분석하는 게 분석역학인데 원인을 규명하자. 진짜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폐암이 발생하는 건가 이걸 보자는 것이 기술역학에서 가설이 나오고 분석역학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분석하다 보게 되면 수학적 어떤 통계치가 나오죠. 이것이 이론역학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역학 같은 경우에는 임상역학이에요. 그럼 이것은 첫 번째 실험군을 쉽게 말하면 에이즈가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적 쪽으로 많이 걸렸다 또는 혈액으로 많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에이즈균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혈액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에이즈는 우리가 보게 되면 후천적으로 면역이 안 생겨서 죽는 건데 에이즈균을 넣어보면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한 80억 명 되는 이 인구들이 다 유전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균을 전부 노출시키면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인권천에서 이런 짓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언제 이런 것들 했는 것이냐면 독일 때, 나치 정권 때 또는 일제 놈들이 우리 침략했을 때 우리가 침략당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본이나 독일이 의학이 발전한 것은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뜻이 실험군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을 갖다 놓고 진짜 균을 갖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데 가장 정확하지요. 그러면 질병에서 어떤 사람은 발생하고 어떤 연령대는 안 발생하나를 직접 균을 넣어주면 가장 정확하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거 중요시하고 그런데 이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인간을 갖다가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균하고 질병하고 실험은 지금 현대에서 못해요. 못하는데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신약 개발했을 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 어떤 약 같은 걸 신약 개발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투여할 사람 모집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한단 말이에요. 백신 개발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원래는 실험역학, 임상역학은 원래 들어간다면 분석역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라고 해서 4단계가 아니고. 그런데 현재는 못해요. 왜 못하냐? 윤리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이게 났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가장 정확한 역학 찾아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전역학은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하는 거예요. 원인 규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전역학은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보건사업 평가할 때 중요시 하는 것이 작전역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학의 종류를 이제 연결시켜서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역학, 두 번째 뭐가 돼요? 분석역학, 그 다음에 수학적 수식과 3단계 역학이 되는 것이고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은 분석역학 안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로 띈 거죠. 그런 다음에 작전역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로 해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석역학을 다시 보세요. 분석역학 21페이지 보게 되면 분석역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이름부터 또 중요 붙여두시고요. 단면조사 이꼴 단면연과 있고 세 번째는 환자 대조군조사 또는 거기 이꼴 환자 대조군조사를 후양성 조사 그리게 돼요.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공중보건위생사 대비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짧게 하게 되면 같이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향성 조사 이꼴 뭐라 하냐면 코트 조사 그리게 돼요. 이제 왜 그런 것인가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단면 조사라는 것은 접근 방법과 대상이 비슷해요. 모집단을 접근할 때는 아까 기술역학은 내가 원장이면 우리 내원한 환자를 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문진표를 주고 나서 쭉 기록한 거를 이제 갖다가 내가 이거를 숫자를 한 거잖아요. 그 통계치를 보고 나서 한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노인들을 보니까 단면조사 지금 설명해요. 단면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역학에서 보니까 60, 70대다 보니까 다 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가 있더라. 그럼 진짜 청년층보다는 많더라 이거죠. 진짜 나이가 먹으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런 말들이 옳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집합시키는 거죠. 집합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우리가 노인들을 보건소로 한번 불러요. 부르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우리가 고혈압이 있나 당뇨가 있나 이걸 쭉 보는 거예요. 접근 방법은 우리가 기술역학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는 거냐면 이 가설을 기술역학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것이 궁금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단면조사예요. 그럼 단면조사는 거기 첫 번째 인구 집단으로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내에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내에 중요시하고 질병과 그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 원인을 밝혀보자는 거죠. 60, 70대에 진짜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것인가? 그럼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역학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 뭐가 된다? 단면조사 이꼴 단면연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자 대조군 조사와 그 다음에 전향성 조사가 있죠. 카메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잘 찍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단면조사에서 우리가 분석역학에서 뭐가 있었냐면 분석역학에서 환자 대조군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하냐면 후양성 조사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폭로 비율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환자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 차이지 거의 장점 단점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역학 가서도 장점 단점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보게 돼요. 그럼 공중보건을 했을 때는 우리가 환자 대조군 이꼴 우리가 보게 되면 후양성조사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질병이 이완된 환자군 동그라미 치고 중요부시어도 끊어보세요. 끊으라는 건 끊으라는 거지. 환자군. 그런 다음에 질병이 없는 대조군 동그라미 치고 끊어보시고 그럼 쉽게 말하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환자군이고 그 다음에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뭐가 된다? 건강자 이꼴 대조군 된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을 선정해서 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속성이나 요인에 폭로된 상태. 그럼 지금 폭로 비율을 보자 그러니까 환자 대조군에 가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게 이 소리예요. 우리가 환자 대조군을 하자 그러면 에이즈 걸린 그룹 하나. 이게 이제 환자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이 그룹.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20대 예를 들어서 여기 접대부다. 그렇다면 에이즈 안 걸린 접대부. 이 두 그룹을 잡고 어떤 해서 폭로가 돼서 뭐로 인해서 여기 보게 되면 걸렸나 뒤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뒤를 추적해 본다는 것은 희귀한 질환들은 우리가 뒤를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시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할 건데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면 환자 그룹, 입에 질병 발생했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두 그룹이 어떤 차이를 해서 환자가 됐는지 아니면 폭로가 됐는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 단점은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환자 대조군에서 환자군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대조군을 잡아서 하는데 대조군 선정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에이즈 걸린 그룹은 보건복지부의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렇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에이즈 걸리지 않은 그룹이 접대부가 나 에이즈 걸리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내 주위를 추적해보세요. 이런 사람 많지가 않지. 따라서 대조군 이꼴 건강자 선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출발선으로 보게 되면 에이즈 그룹 걸린 사람 그 다음에 걸리지 않은 두 그룹 이 뒤 그룹을 뒤로 쭉 하면서 일명 폭로 비율을 받느냐 그러니까 뭐로 인해서 폭로됐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환자 대조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혈액으로 발생을 한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접촉으로 된 것인가 할 때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후양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슨 반도체에서 벤젠으로 해서 백혈병이 걸렸네 벤젠으로 해서 재생불량 빈혈이 생겼네 이런 거 할 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일명 벤젠에 노출돼 가지고 백혈병이 걸렸다. 그러면 산재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벤젠에 노출된 그룹 이미 이게 환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벤젠에 노출된 그룹과 벤젠에 노출되지 않은 그룹 이 두 그룹을 뒤를 추적하면서 진짜 벤젠에 노출된 그룹과 그 다음에 안 된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벤젠 노출됐으니까 질병이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벤젠 노출, 폭로 그 다음에 폭로되지 않은 이 두 그룹이나 또는 이걸 질병이 이미 발생을 하니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 다니는 그 직장인과 다니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폭로 비율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환자 비율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똑같이 장점 단점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자세한 걸 보려면 468 동영상을 들으세요. 여기는 너무 길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향성 조사 보세요. 전향성 조사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인데 이것들은 흔한 질병이 아까 환자 대조군이나 그 다음에 후양성 조사 같은 경우는 희귀한 질병을 하는 거예요. 희귀한 질병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같은 걸 생각하면 환자 대조군 또는 후양성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전향성 조사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또는 계획 조사 그러게 돼요. 프로라는 게 앞을 내다보다 뭐 계획하다 이런 거 할 때 하지요. 그래서 이건 앞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병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나서 생각되는 인구 집단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하고 그래서 밑에다가 폭로 그리고 나서 건강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그 밑에다 줄 치고 나서 폭로 일명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담배 피우는 집단 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까 기술역학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가가지고 진짜 담배와 그 다음에 폐암이 인과관계가 있나 궁금증이 생겨서 일명 전향성 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일명 폭로 집단,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것이 비폭로 집단이라는 끊어보세요.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의학에서는 비폭로라는 거죠. 그럼 담배를 피우더라도 고등학생 건강자고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자죠. 이 두 그룹을 뭐가 되냐면 쭉 앞을 내다보면서 뭐라는 거냐 그러면 보느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그룹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 우리 병원에
와서 20년간 여러 가지 혈액도 좀 뽑아보고 엑스레이 찍어볼래? 이러면서 실험하는 것이 일명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이꼴 전향성 조사라는 거죠. 그러면 질병 발생 원인은 있다고 생각되는 인구 집단과 관련이 없는 인구 집단 간에 일명 쉽게 담배를 피우는 집단과 담배 피우지 않는 집단에 어떻게 이것이 폐암이 발생하는 그 미율이 되나, 이게 진짜 담배를 20년간 피우면 폐암이 발생하나 안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살펴보자는 것이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이꼴 코트 조사 그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은 뭐가 되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아까 단면 조사 보세요. 단면 조사의 장점은 우리가 보게 되면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기간에 아까 기술력학에서 60, 70대 됐더니 다 고혈압 당뇨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뭐가 왜 하자고 하는 것이냐면, 그럼 60, 70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은 적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먹다 보게 되면 또 고혈압도 생기고 또는 당뇨도 생기는 것이 진짠가 안 그런가, 이거를 내가 병원에 내원하는 자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죠. 확인해서 그럼 뭐 하자는 것이냐, 전 국민한테 캠페인하는 거죠. 의료보험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도 적으니까 운동도 하고 먹는 대신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집단에 써먹자고 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장점 단점 보세요. 단점은 웃거 중요시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단면 조사에는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얘기했었죠. 첫 번째 가번부터 다번까지 묶어 중요시해 주시고 단시간 내에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나번에 여러 종류의 우리가 발생 사항을 발생 요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많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전향성과 후향성을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이거는 한 11월 1일부터 농촌이 한가로울 때 11월 1일부터 한 일주, 2주 전체의 노인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전부 이렇게 리스트를 적고 하고 통계치를 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구 집단이 커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병원을 하는데 내 병원에 온 사람만 봤더니, 그런데 이거를 전반적인 일반 집단에다가 써먹으려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을 봐야 되죠. 따라서 전체 노인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집단이 커야 되는 것이 가장 단점이고, 그 다음에 질병의 선후관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합병증이 당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를 오래 앓다 보게 되면 고혈압이 있어. 이런 선후관계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면조사의 장점 단점 맞고요.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전향성의 장점 단점은 이렇게 오면 돼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석역학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석역학은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단면 조사가 있죠. 두 번째는 환자 대조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트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코트가 있는데 코트에는 뭐가 되냐면 전향성 조사 또는 전향성 코트, 후향성 조사 이꼴 후향성 코트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전향성에 우리가 아까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 담배 피우지 않는 고등학생을 실험했다고 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전향성의 장점은 후향성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향성의 뭐가 되냐 단점은 후향성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은 역학을 갖다 조금 써먹는 거예요. 역학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환자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폭로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후향성 조사는 환자 비율을 보고, 요거의 차이지 장점 단점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코트에서 뭐만 남아요? 전향성만 남죠. 그래서 시험 대비해서는 전향성 조사 이꼴 뭐가 되는 거냐면 코트 조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잠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술역학, 분석역학에는 단면조사,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조사 또는 전향성 조사 이꼴 코트, 그 다음에 이론역학, 실험역학, 작전역학 있죠. 그럼 이제 전향성과 그 다음에 코트 조사에 들어가는 전향성과 환자 대조군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중보건학에서 장점 단점 할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